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왠지 기분이 안 좋았던 적 있으시죠? 통화하는 내내 자기 하소연만 하다가 결국 내 얘기는 이번에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자 하면서 속으로는 제발 연락하지 마 생각듭니다. 오랜만에 예쁜 커피숍에 갔지만 2시간 동안 얼굴도 모르는 남험담만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뿐입니다. 자식 이야기며 은근 자기 자랑, 며느리 시댁 이야기, 수십 년 만나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관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 잡자는 연락이 오면 괜시레 피곤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만나는 게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이런 친구 계속 만나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뻔뻔하게 내 탓으로 돌리는 친구. 박정희 씨는 2달 전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25년이나 된 오랜 친구였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친구가 박정희 씨한테 50만 원 돈을 빌렸습니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오랜 친구니까요. 2달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박정희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번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무슨 돈이냐고 펄쩍 뛰며 박정희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2달 전에 빌려준 돈 50만 원 있지 않았냐고 하니 친구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제 빌렸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4월 15일에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친구가 급한 일 있다고 해서 빌려주지 않았냐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박정희 씨가 친구에게 그냥 준 거랍니다. 친구가 말하길 박정희 씨가 그때 친구가 힘들어 보인다고 그냥 쓰라고 줬답니다. 친구가 사양했지만 박정희 씨가 괜찮다고 했답니다. 박정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빌려준 거였습니다. 한 달만 쓰고 꼭 갚겠다고 한 말도 기억났습니다. 박정희 씨가 요즘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은가 보다며 친구가 무례한 말들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박정희 씨가 자기는 분명히 빌려줬다고 하자 친구는 절대 빌려준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25년이나 된 친구한테 말입니다. 박정희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친구가 박정희 씨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 친구한테 당한 적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차를 빌려갔는데 긁혀서 왔답니다.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긁었답니다. 원래 긁혀져 있었던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우기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답니다. 박정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친구가 박정희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번 주에 밥 먹자고 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저번에 했던 돈 얘기 먼저 하자고 했더니 친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하냐고 했습니다. 분명히 박정희 씨가 그냥 가지라며 준 거라고 합니다. 박정희 씨가 아니라고 나는 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왜 이러냐며 자꾸 자기 보고 거짓말하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박정희 씨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반문하자 친구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요즘 이상하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답니다. 친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요즘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나 보다며 다들 조심하라는 글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를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별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헷갈리는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 친구 전화번호도 지웠습니다. 친구의 행동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서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친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박정희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을 거짓이라 하고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 상대를 악하다고 말한다. 박정희 씨는 그 친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30년 친구였지만 끊어냈습니다.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 정신을 흔드는 사람은 독입니다. 요즘 박정희 씨는 그 골치 아팠던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역사책을 좋아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책 속 인물들은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2시간 있다가 집에 올 땐 산책 삼아 버스 2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괜시레 몸도 가벼워집니다. 아무도 내 기억을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가스라이팅하는 친구 만나서 정신 혼란 오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게 1000배 낫습니다. 나이 들면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아도 끊어야 합니다. 2번째, 하소연만 늘어놓아 날 지치게 하는 친구. 김미숙 씨는 2달 전부터 친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친구였지만 이제는 만나지 않습니다. 카톡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주문하자마자 늘상 그랬듯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김미숙 씨는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겠다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멈추지 않고 이번엔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퇴직하고는 집에서 TV만 본다고요. 집안 살림에 대해 잔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1시간 내내 친구는 하소연을 해댑니다. 김미숙 씨도 요즘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고민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친구 이야기만 들어주느라 왠지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카페에 갔습니다. 친구가 또 이야기를 시작하반이다. 이번엔 딸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딸은 친정 엄마를 잘 챙기고 친구들은 다들 딸 자랑뿐인데 자기 딸은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지친 하루였습니다. 집에 오니 오후 3시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친구 하소연만 들어주고 온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친구 얘기만 들어주다 보니 내 감정도 우울해진 건지 집에 와서도 괜시레 집안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2주 후 친구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카페에 가자고 합니다. 보나마나 또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김미숙 씨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는 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웃 이야기, 동창 이야기,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화제 전환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딸네 집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을 끊습니다. 아, 그래? 좋겠네.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늘상 그랬듯 김미숙 씨 이야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요즘 다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니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 나도 허리 아파 죽겠어 하며 또 자기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김미숙 씨는 친구가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걸 이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로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살던 아들 내외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손주도 자주 못 본다고 울었습니다. 1시간 넘게 친구는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요즘엔 차로 1시간이면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김미숙 씨 말은 듣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조언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요. 주말에 자주 오라고 부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심정을 내가 알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위로도 안 되고 어떤 말도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김미숙 씨가 말할 때마다 무조건 다 안 된다며 튕겨내기만 합니다. 그저 자기 하소연만 들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 씨는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그저 자기 하소연을 털어놓는 쓰레기통, 바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는구나라고요. 자기 감정만 쏟아내고 내 말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엔 관심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일방적으로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대부분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감정만 쏟아내고 상대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나면 결국 나만 지치고 내 감정만 우울해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한쪽만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한쪽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게 아니다. 김미숙 씨는 2달 전부터 친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카톡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30년 친구였지만 이젠 끊어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대했으니까요. 내 기분을 망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감정 뱀파이어입니다. 요즘 김미숙 씨는 친구 만날 시간에 나를 위한 일을 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엔 복지관 노래교실에 갑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친구 하소연 듣느라 우울해지는 것보다 노래 부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아무도 옆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않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라인 댄스를 배웁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땀 흘리며 운동하니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금요일 오전엔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픕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지냅니다. 그동안 몰랐던 기쁨을 나이 70이 다 되어 배워가며 느낍니다. 친구 만나고 와서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1000배는 더 낫습니다. 집중해서 나를 위해 돌보고 배우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아무 방해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이 들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내 마음도 시궁창으로 빠집니다. 이젠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꽃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 되지 말고 나를 예쁜 꽃길 속으로 들여보내세요. 세 번째, 염치 없이 부탁만 하는 친구. 박순자 씨는 3개월 전부터 친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친구 이름이 뜨면 받지 않습니다. 카톡은 읽고 답장은 안 합니다. 30년 친구인데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작은 부탁들을 합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며칠 후에 병원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같이 간다고 했는데 바쁜 아들 굳이 올 필요 없다며 박순자 씨랑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니까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대기 시간만 2시간이었고 진료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약국도 사람이 많아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약 타고 나오니 벌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배고프니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집에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혼자 밥 먹으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국 점심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집에 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6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과 약국 대기에 밥 먹기까지 박순자 씨는 하루를 허비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사무소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떼야 하는데 혼자 가면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또 같이 가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는 건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우체국도 가자고 했습니다. 택배 보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체국 가서 택배 보내는데 또 20분이 걸렸습니다. 끝나고 친구가 마트 좀 들르자고 했습니다. 짐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또 따라갔습니다. 마트에서 친구는 한가득 샀습니다. 쌀 10kg, 물 한 박스, 1+1 휴지 2박스였습니다. 몸이 안 좋은 친구를 위해 무거운 짐은 박순자 씨가 다 들었습니다. 친구 집까지 갔습니다. 친구 집은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4층까지 짐을 날랐습니다. 친구는 뒤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이죠. 박순자 씨는 집에 와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날 밤 파스를 붙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친구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 집에 반찬을 갖다 줘야 하는데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딸은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반찬 무거운데 혼자 들고 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면 된다며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화난 것 같았습니다.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좀 그랬다며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를 받게 못했다고 하더군요. 박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다음 주에 시장 좀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생선 사야 하는데 고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또 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시장에서 친구는 생선만 산 게 아니라 채소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이번에도 장본 것들은 박순자 씨가 다 들었습니다. 친구는 빈손으로 걸었습니다. 시장 끝나고 친구가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계산할 때 친구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씨가 계산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매번 나에게 부탁만 하는 것 같다고요. 한 번도 박순자 씨한테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 오고 부탁만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의 부탁 패턴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은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번 들어주면 계속 부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부탁이 점점 커졌습니다. 거절하면 셀쭉해하며 며칠 동안 전화도 없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상대를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봤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다. 박순자 씨는 3개월 전부터 친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30년 친구지만 끊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시중드는 사람처럼 대했으니까요. 요즘 박순자 씨는 친구 만날 시간에 다른 걸 합니다. 주 2회하는 복지관 요가 수업에 갑니다.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요가를 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픕니다. 요가 끝나고 집에 오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활기가 생깁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온종일 나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도 옆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카페에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 부탁 들어주느라 허리 아픈 것보다 요가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남의 집 날라주느라 지치는 것보다 나이 들면 내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 도와주다 내가 아프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 챙기느라 시간 다 쓰지 말고 이젠 내 삶을 우선하세요. 4번째, 별말 아닌데도 발끈하는 친구. 박은경 씨는 한 달 전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25년 된 오랜 친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친구는 뭐만 말하면 화를 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친구랑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김치찌개를 시켰고 박은경 씨는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친구가 김치찌개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 김치찌개는 별로랍니다. 짜고 김치도 시답니다. 박은경 씨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된장찌개 먹어봐. 나는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더라. 친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내가 김치찌개 먹는다는데 왜 맘대로 된장찌개 먹으래?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에 먹어봐라고. 나는 김치찌개가 좋아서 시킨 건데 네가 왜 간섭해? 박은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메뉴 추천한 것뿐인데 친구는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먹든 자기 마음이랍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답니다. 박은경 씨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도움이 될까 싶어 말한 것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조언 안 해도 된다며 자기가 알아서 한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2주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어느 병원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은경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정형외과 괜찮던데. 원장님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셔. 친구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정형외과 말고 한방병원 갈 건데? 아, 그럼 한방병원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한방병원 간다는데 왜 정형외과 가래? 내 몸 상태를 네가 알아? 박은경 씨는 또 당황했습니다. 친구가 어디가 좋은지 물어서 대답한 것뿐인데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형외과를 안 믿는답니다. 한방 치료가 몸에 더 좋답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줍니다. 박은경 씨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친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손주가 요즘 밥을 잘 안 먹고 편식도 심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은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그랬는데 같이 요리하면서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요리 같은 거 안 좋아해. 요리하다가 손 다치고 불에 데이면 어쩌려고 그래. 박은경 씨가 처음엔 요리에 흥미가 없어도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 할 거야. 그리고 안 위험한 요리 방법도 많이 있어. 라고 말하자. 우리 애는 요리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러니 애 밥 잘 먹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엉뚱한 얘기만 하고 말이야 라고 버럭 성질을 냅니다. 박은경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뭘 말해도 친구는 반박했습니다. 뭘 제안해도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는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은경 씨가 대답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자기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박은경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그냥 자기 말을 들어주길 원한다는 걸요. 하지만 박은경 씨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참견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비판에 과민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작은 지적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조언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질문하면서도 대답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믿었습니다. 몽테뉴가 말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박은경 씨는 한 달 전부터 친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5년 친구지만 끊었습니다. 뭘 말해도 화내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요즘 박은경 씨는 친구와 얘기할 때마다 핀잔을 듣고 며칠씩 속상해할 시간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과 가까운 동네 수영장에 다닙니다. 주 3회 오전 10시에 가는데 한 달에 6만 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수영이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도전하는 용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물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영 끝나고 사우나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화내는 친구를 눈치 보는 것보다 수영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조언하면 삐지는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물속에서 조용히 있는 게 1000배는 더 낫습니다. 나이 들면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발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예민해집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적을수록 좋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낫습니다. 진짜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에겐 독이고 병이 됩니다. 친구한테 에너지 빼앗기면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 시간을 나쁜 사람한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만나면 불평만 하는 사람, 뻔뻔하게 부탁만 하는 사람, 화만 내는 사람, 내 기억이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발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긴장합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쓰레기통 역할하면 내 마음만 더러워집니다. 이제는 그만 끊어내도 됩니다.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30년 친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끊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어도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할 때입니다.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산책하고 책 읽으며 혼자 취미 즐기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그게 더 건강하고 평화롭습니다. 혼자 있다고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인 게 두려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으면 최소한 상처는 안 받습니다. 혼자 있으면 최소한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친구 만나서 기분 나빠지는 것보다 혼자 운동하는 게 낫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지치는 것보다 내 취미 즐기는 게 낫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십시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를 더 가볍게 가져도 됩니다. 한 줄의 위로가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